오는 금요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에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를 만드는 데 조기 착수했습니다. 한편 선고 당일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방청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재판관들이 어제 평의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각자 입장을 정하는 평결 전차까지 마친 걸로 좀 알려지면서 잠정적으로 결론이 도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남은 이틀 어떤 과정을 좀 거친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주요 주문에 대한 결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주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결정문에 대한 표현이나 여러 가지 형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수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일 정도의 평의 절차에서는 결정문의 완비를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 평의를 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다수 의견인 법정 의견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한 별개 의견이라든가 보충 의견이라든가 또는 소수 의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기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인 표현의 차이라든가 또는 부과될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서 선고를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선고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협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결정문은 보통 헌재 연구관들이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인용 결정문부터 기각 결정문까지 이런 모든 결론을 상정해서 예비 결정문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같이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찬반, 그러니까 기각, 인용, 각하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쟁점과 관련한 완비된 결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전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거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만약에 어떤 판결에 앞서서 인용 결정문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수정을 시킨다고 한다면 인용이라는 결과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버전들을 만들게 해서 결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헌재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승소 판결문, 패소 판결문 두 가지 버전을 작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그 승소 의견 또는 패소 결정문, 판결문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사건에서는 다양한 버전들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또 보안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좀 짚어주신 부분입니다만 선고일까지 이제 남은 이틀 추가적인 평의가 더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최종 결정문의 내용 또 문구 등이 조율이 될 텐데 결정문 확정을 의미하는 이 서명 이거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직전에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이 4월 3일일지 아니면 4월 4일 10시경부터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실무상 중요 사건 선고일, 일반 사건 선고의 시간도 10시부터 선고를 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11시라는 건 10시에 모여서 또다시 최종적인 그 회의를 거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서명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법은 이렇게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들 전원이 서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명을 해야 이 결정문의 어떤 효력이 완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헌재가 이제 탄핵 심판을 인용하게 되면 파면되는 거고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그 선고의 효력이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그 즉시에 바로 효과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또는 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런 주문이 선고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선고하는 시점에 대한 시각을 기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날짜만 표기를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시 단위로 그 선고 일시가 기재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의 시, 그러니까 1분, 2분, 10분의 차이에 따라서
생정행위 효력이 바뀌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시간을 기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력과 관련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명확성을 기하는 이 선고의 시간을 특정하는 절차도 같이 거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선고 당일에 문영배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기에 앞서서 재판관들의 소회를 밝히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을 살펴보면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문 낭독에 앞서서 짧은 소회를 밝혔었잖아요. 문 대행이 만약에 이렇게 소회를 밝히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많은 사회적인 혼란과 국론 분열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고인 만큼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재판관들이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헌법소의 관점에서 진중하게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헌법 질서가 수호되는 것이 우리 민주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의견도 부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이정미 권한대행도 선고 당시에 국민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많은 촛불 시위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이 국민들이 만들어낸 헌법의 결정문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소회를 밝히기도 한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유례 없는 비상계엄이 근현대사에서 선포가 된 만큼 이에 대한 어떤 헌법적 가치 평가 이런 소회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들을 돌이켜보면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요. 이 중대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중대성 여부를 가릴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 판례를 통해서 설시했던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신임을 준 부분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 있는가, 믿음을 저버렸는가라는 기준이고 헌법적으로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본적인 헌법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중대하게 제약이 됐는가, 그런 위기가 초래할 만한 행위였는가 이것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파면으로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이 지대하다라고 한다면 파면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파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질서가 없어지거나 국가적 손실이 크다 그러면 기각적으로 가는 만큼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데에 가치를 중점을 둘지를 지켜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오늘입니다. 한낮인 지금까지도 안국역 일대를 중심으로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화면 우측은 탄핵 반대 집회, 또 좌측은 찬성 집회가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탄핵 반대 집회의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요. 예. 태극기랑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탄핵 찬성 집회는 이렇게 매트를 깔고 맨바닥에 앉아서 즉각 파면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날이 아직 좀 춥기 때문에 네. 은박지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헌재 주변이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차벽으로 집회 구간이 나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안국역 5번 출구를 중심으로는 탄핵 반대 측이 있다고 하고 6번 출구 앞에서는 찬성 측이 현재 집회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탄핵 사건의 그 쟁점을 좀 보면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 중에서 모든 것에 대한 중대성, 그 위법성을 넘어서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두 개의 쟁점에서라도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파면 가능성이 높은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라도 중대하다고 하고 그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헌법 질서를 해쳤다라고 인정이 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한 개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쟁점에 대한 판단은 누락하지 않고 모두 이유가 기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만큼 예. 하나별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사법적 평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쟁점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통제, 봉쇄, 국회의원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제약 또는 영장 없는 체포 행위를 통해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상권 분립의 원칙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독립성을 해쳤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포교령에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한다던가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언론사들의 어떤 언론 보도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지대하게 중대하게 제한을 하거나 또는 침해를 하는가 이 중대성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결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이 권력 분립,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굉장히 질서를 해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었는가, 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했는가, 그리고 비상계엄 이외에 다른 수단은 없었는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범위는 무엇이고 그 권한을 중대하게 위반하면서까지 남용을 했는가, 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총 11차례 진행된 변론길에서 증언대에 선 사람이 모두 16명이었고 여기서는 좀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과연 누구의 증언에 방점을 찍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어떤 증언을 주목했을 것으로 변호사께서는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다수의 증인들이 나왔고 불일치되는 증언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어떤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는지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술, 그러니까 어떤 그 형사재판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이 증언으로 유죄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 신분인 자들의 증언은 허위 진술의 동기가 존재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서 예. 신빙성을 다소 높게 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다만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가 중첩적으로 신빙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쪽에서 여러 가지 다수의 증인들을 신청했고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려고 했던 증인보다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의 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청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군요.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 중에는 조성현 경비단장이 있습니다. 예. 조성현 경비단장은 나와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언을 구체적으로 한 바가 있거든요. 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예. 이 이외에도 증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제 신문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 참고인 조서들이 제출이 되어 있던 만큼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각각의 증언들이 실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느냐 그 부분을 평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재판관들마다 또 이 방점을 찍는 증언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평일 통해서 조율이 된 건가요? 조율이 됐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관계 먼저 확정을 하고 그 사실관계가 실제로 어떤 헌법적인 가치, 헌법적인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정의 최종 주문이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을 판단하는데 어떤 증거를 활용했는지도 평가의 대상이거든요. 그런 그렇군요. 만큼 이 증언을 쓸지 말지 증명력, 증거 능력 모두 판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모두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스코어가 나올 것인가, 전원 일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소수 의견이 있어서 뭐 7대1, 6대2, 5대3 뭐 이런 식으로 날 것인가, 별개 의견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여부인데 일각에서는 보니까 선고문 낭독 첫 문장 이게 이로 시작하나 피로 시작하나 첫 음절이 이것에 따라서 만장일치와 별개 의견을 구분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과거에 이제 관례상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같은 경우는 주문을 선고하고 의견별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이제 순차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선고를 해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대통령 사건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주문 먼저 이제 기각이냐 아니냐가 이제 판단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전원일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이제 선고를 한다라는 과거의 관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는 다수 의견만 존재하고 일부 보충 의견은 존재했지만 예. 소수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엔 주문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선고한다라는 관례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지만 네. 이 주문을 언제 이야기할지도 결국은 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주문이 마지막에 나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주문 먼저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파면을 원하는 사람인데 기각이 먼저 주문이 선고되면 질서 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현장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만약에 원하지 않는데 파면이라는 주문 선고가 나오면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피운 사람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인 주문을 마지막에 하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판결문을 끝까지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지 않을까라고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손중기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뭐 찬반 집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 또 소유 사태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문 낭독보다는 선고 의지를 먼저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판결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랜 동안 재판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한자 한자 열심히 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자 하는 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야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유를 이입 납득하고 설득하고 이래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셨구나를 듣게 되는데 선고 먼저 해버리면 그 뒤 이야기를 잘 안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만큼 이유가 20분, 30분 넘어갈지는 알 수 없으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최종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5일간의 이 수기, 굉장히 긴 수기 과정을 거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걸 근거로 만장일치 가능성을 좀 유추해 본다면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만장일치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렵고 사실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건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는 하지만 그 35일 시간 안에 대통령 사건만 오로지 집중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탄핵 심판이라든가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일반 사건의 선고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그 시간이 많이 걸린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장시간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서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재판관들이 헌법 질서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가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절차를 지키고 헌법 소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것인가 이 자체는 정말 재량적이고 자유심증제에 따라서 본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개인적인 별로 그 성향별로 판단의 여지가 조금 광범위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어서 최종적으로도 사실 결론을 유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비상계엄이라는 건 굉장히 큰 대통령의 권한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어떤 절차의 위반이나 실체적인 흠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임무위배의 정도가 중대하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사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는 행정마비 사태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을 비춰봐서 중대하지는 않은 하자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도 정말 기다리는 심정으로 선고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이제 의견이 갈릴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8명 재판관들의 특징적인 좀 면면들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8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고요. 관심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사람마다 이제 허위 사실로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이라는 재판관의 지위에 있으려면 수십 년 동안 법조계 생활을 통해서 수천 수만 가지의 판결을 내리거나 관련된 법률적인 경험을 가진 분들이니까 어느 누구보다 더 법리에 받고 해박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증거법칙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숙련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법조인들이다. 그 지위에 따른 어떤 존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문영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변론 요지를 벗어나면 단칼에 제지할 정도로 굉장히 원칙을 잘 지키고 절차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숙련됐다 이런 평가가 따르는 재판관들이고요. 특히 정영식 재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칙주의자다 이런 평가가 따르고 있고 보통 법조인들이 이제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원칙에 벗어나는 판단을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김영도 재판관은 굉장히 친절한 말투로 사건 당사자들의 어떤 그 경청을 잘하는 재판관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굉장히 성실하게 방대한 자료를 들고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를 살펴봤다. 그 질문도 굉장히 예리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재판관들도 이 본인들이 만약에 재판관에 그 퇴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
판결문은 대대손손 수백 년을 가지고 비상계엄의 요건과 기준과 행사했을 때 지켜야 될 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기준이 설정되기 때문에 밤낮 주무시지 못하고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라는 평가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어떻게든 이틀 뒤 금요일 11시가 되면 11시에서 12시 사이가 될지 12시가 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앞선 이 변론 과정에서 여러 심리 어떤 공정성도 그렇고요.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헌재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탄핵 심판 진행 경과도 설명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변론 절차 과정 중에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졸속 재판이다. 증거 신청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라던가 기피 신청을 한다던가 관련해서 송달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한다던가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던가 각종의 절차의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 서면을 통해서도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부적합하다라는 점에 대한 주장이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그 절차적 요건, 적법 요건을 판단하는 초기에 절차에 대한 위반에 대한 주장을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다양한 사소한 것까지 다 들어가지 않고 이미 평의에서 결정을 한 부분까지는 재차 거론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적법 요건으로서 소추 사유에 대한 철회 여부라든가 기피 신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고 역시 생중계 그리고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는데 내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데 방청 신청이 그야말로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명만 뽑는데 수만 명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만큼 뭐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재판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같이 직접 경청하고 싶어하는 국민적인 욕구라고 보이고 그만큼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20석을 부여를 했는데 수만 명이 신청했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관심이 과열되지 않아서 질서 유지를 하면서 차분하게 지켜보는 국민들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당일 선고 시간이 이제 11시였잖아요. 이전에 이제 17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은 10시였는데 1시간 늦춰진 걸 보면서 어쨌든 또 점심시간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이 선고 시간이 뭐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뭐 예상도 있는 것 같은데 11시로 지정된 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시간의 보통 대응이. 중요 사건, 그러니까 일반 사건들도 선고 시간은 오전 10시에 선고를 시작을 합니다. 또는 오전에는 10시, 오후에는 2시 이렇게 잡는데 10시가 아니라 11시라는 것은 10시에 평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명을 하거나 최종 판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확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시로 조금 더 늦게 잡았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특히 이제 판결문의 양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최소 100페이지는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중에 요지만 설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페이지 넘게를 모두 설명을 하다 보면 수시간이 걸려서 이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보통 20-30분 안에 주요 요지만 이제 결정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사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은 과거의 사건보다는 쟁점이 다소 많고 윤 네. 대통령 측에서 다투고자 했던 쟁점과 절차적인 부분도 상당히 쟁점이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과거의 21분, 20몇 분보다는 조금 더 늦게 30분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보통 일반인들이나 국민들이 TV에서 생중계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30-40분은 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금요일이면 이제 운명이 결정될 텐데 과연 직접 출석을 할까도 이제 관심인데요.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테고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고기일 좀 임박해서야 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금 이미 안국역 주민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지금 저렇게 찬반으로 빼곡하죠. 나와서 예. 왔기 때문에 이동과 경호상의 문제가 네.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음. 또 대통령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양쪽이 안 그래도 나누어서 분열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가속화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생중계로 지켜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또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도 직접 출석하기보다는 선고를 청취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인용된다라고 한다면 네. 파면이라는 결정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또 법정에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어떤 명예나 지위상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부의 의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방금 예.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기각 날 경우는 즉각적으로 직무 복귀고 파면될 경우에는 그럼 공관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의 신분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즉각 이제 나오는 것이 맞지만 상당 부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또 도의상, 인도상 맞는 것이고, 퇴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예우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예우에 따라서는 다소 부여된 시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좀 전에 탄핵 찬반 집회 모습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많은 인파가 몰려 있고 맞아요. 아마도 당일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 200m 이내 도로를 통제하면서 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조기 착수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통제가 시작이 됐는데 당초에는 선고 하루 이틀 전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우려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헌재에서는 3일간의 그 선고일 예고 기간을 둔 것은 그만큼 질서 유지에 경찰력이 굉장히 준비를 만만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상당히 두고 선고기일을 통제했다고 보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인근 상인들도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만큼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철저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사실 경찰이 어제 오후부터 어제도 사실은 교통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가 오면서 걸어오다 보니 굉장히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추운 상황에서 저렇게 나와서 목소리를 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상의 염려도 있고요. 건강상의 염려를 뛰어넘는 폭력 사건만 제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탄핵 심판 관련 내용 지금까지 손중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